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딸 제목이야. 스폰서를 개인적으로 붙여줘도 모자랄 판에 야 지금 거국적으로다가 우리가 이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동호인들이랑 우리 다른 선수들이랑 다 같이 써야 돼. 근데 이걸 받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독점 계약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세영아 너 이 신발만 신으면 물집이 생기고 막 물집이 터져서 피나고 막 그러잖아. 응 참어. 너만 참으면은 다른 선수들이 이걸 다 공짜로 쓸 수가 있어. 너가 좀 참어. 이 지랄 난 거 아니야. 이건 그냥 무능력이에요. 근데 내가 소시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본인의 무능력이 지금 사람들 앞에 많잖아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 자, 이것이 당신의 무능력입니다. 배드민턴 협회 회장. 근데요. 님이 잘 모르시는구나. 그게 이래서 내가 소시오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정몽규 회장은 나르라고 의심하는 이유가 자, 이것이 님의 과오입니다. 제가 풀어드릴게요. 안 풀리면 안 되는? 이거 그저께 라이브 할 때 축구협회 얘기 좀 해달라고 막 해가지고 좀 짧게 찾아본 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 점,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시각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꺼내는 점, 그 정명규 협회장 아저씨가 지금 그 국회의원들한테 존나게 털리고 있잖아요. 그 영상을 봤어. 근데 진짜 진심으로 약간 나를 의심됐어. 뭐 확실히 그 사람 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뭣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들으면 자꾸 핀트를 돌려요. 이게 나르 특이거든요. 그 본인의 잘못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게 나르 특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막 이런 걸 말씀드려도 반대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나르한테 어떤 잘못을 얘기하면은 그래서 뭐 내가 너보다 예뻐, 내가 너보다 능력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나르들은 본인의 잘못을, 본인의 단점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애들이에요. 정몽규 아저씨가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날카로운 질문을 받고 본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때마다 직면을 못해. 말을 계속 돌려. 그리고 또 제가 그저께 서점을 갔거든요. 서점 가서 제 나 혼자만 레벨업 만화책 사고 슬램덩크 만화책 이런 거 좀 사왔거든요. 레고도 하나 사오고. 거기 갔는데 정몽규 아저씨 자서전이 존나 쫙 깔려있더라고. 그 진짜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뭐 축구의 시대인지 뭔지 존나 많더라고 서점에. 그거 진짜 사는 사람이 있긴 해? 유튜버들이 욕하려고 사? 안 사니까 깔려있는 거 아닐까? 아니 메인 매대에 그 잘 나가는 책 있는 매대 거기에 쫙 일렬로 쫙 있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고, 제가 본 거에서는 어떤 여성 국회의원 분이었던 것 같아. 그분이 진짜 질의를 잘하더라. 엄청 날카롭게 질문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나르 상대법 이런 걸 보고 한 건 아니겠지만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끊더라. 그게 나르가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상대의 말을 숨 쉬듯이 끊어요. 상대의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숨 쉬듯이 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말 끊기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 강유정 의원이 그 인사에 관련해서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보직과 어떤 보직을 겸하고 있는데 이거 원칙적으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게 사실은 뭐 겸업을 한다기보다는 핀트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말을 탁 끊더니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탁 끊고 들어가더라고. 그게 아마도 질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나르라면 그런 게 존나 긁힙니다. 국회의원은 말 끊는 게 직업임. 그래? 내가 국회의원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원래 그러시는 거구나. 나르들 정신 못 차리겠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겸업을 하면 안 되는데 겸업하는 분들도 계셨고, 당연히 홍명보 감독을 어떻게 뽑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 같은 것도 많이 했다며. 근데 안 준 자료도 많고, 준다는 자료가 무슨 PPT 한 장짜리 뭐 이런 걸 주고 자빠졌고 막 이러니까 뭐 무슨 미팅하는 자리가 화기애애했다 뭐 이딴 거 쳐 있고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협회들까지 다들 그렇게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축구는 특히나 다른 협회들하고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운동협회들은 올림픽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축구협회는 월드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올림픽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월드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좀 다르다.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협회들하고 이 옷가네의 사이즈가 다르다. 그래서 보통 다른 협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양궁이든 빙상이든 뭐든 뭐 태권도 협회든 뭐 레슬링 협회든 뭐든 대부분의 감독님들이 국내파가 많으시죠.
국내파 감독이 많죠. 레슬링 금메달 땄던 분이 어디 뭐 해외 가서 무슨 연수 같은 거 받고 오셔가지고 무슨 자격 딴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감독하시고 그런 경우가 허다해.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왜냐면 실력이 입증된 사람이 감독을 하는 거니까 뭐 특별히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 사람이 감독이 된 이유는 마땅한 거죠. 근데 축구협회는 좀 많이 다른 게 축구 감독을 잘하는 외국 사람들이 너무 널렸고 축구협회는 돈도 꽤 있어. 그럼 우리 생각에 홍명보 감독이 선수 시절 뭐 괜찮았던 선수였던 거 맞아.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수비수 소리도 들었던 사람이고 뭐 잡지책마다 물론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니까 뭐 큰 의미 부여를 하긴 좀 어렵겠지만 2002년 이후로 전 세계 베스트 10일 뽑았을 때 어떤 잡지에서 홍명보 감독만 아시아인 유일하게 수비 자리에 들어갔던 뭐 그런 것도 내가 기억나고 일본에서 홍명보 감독 만화 같은 것도 이렇게 나왔던 것도 기억나고 해서 좋은 선수였던 거 내가 알겠어. 근데 아무래도 축구의 선진 시스템 하면은 유럽이잖아. 그리고 축구는 한 팀에 11명씩 뛰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잘 친 가 너무 많아. 그래서 홍명보 감독보다 감독직을 더 잘 수행할 만한 사람이 너무 많아. 사실 차고 넘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을 감독에 앉힌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국회의원실에서도 그 이유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했잖아. 그래서 나는 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가 너무 궁금한 게 내가 아까 잠깐 찾아본 바로는 나 틀리면 빨리빨리 좀 알려줘. 잠깐 찾아본 바로는 그게 4차에 거쳐서 홍명보 감독이 선출이 된 거잖아. 근데 3차까지는 후보들 인터뷰하고 뭐 속가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경기력 같은 거 이렇게 보는 사람들 뭐지? 기술위원회? 아무튼 뭐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고 3차를 통해서 최종 명단이 나온 이후에는 그냥 느닷없이 홍명보 감독이 된잖아. 11차야? 내가 아까 저기 뉴스에서 봤는데 4차라고. 10차까지 정상이었어? 오케이.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봐봐. 오히려 예선을 지 맘대로 하고, 그러니까 예선을 하는데 야 감독 누가 할까? 뭐 일단 괜찮은 사람 좀 추려보죠. 오케이 해가지고 야 지금 놀고 있는 사람이 클린스만, 지단, 베컴, 호나우두, 히바우두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충 뭐 나온다 쳐봐. 뭐 한 20명 30명 나 많을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누가 괜찮겠냐, 일단 떨어뜨릴 사람부터 떨어뜨려보자. 클린스만이요?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남았을 때 가장 머리를 싸매고 누구 뽑지 이게 돼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난 정몽규 회장이 되게 독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보통 저렇게 많은 눈이 보고 있는데 능력이 없는 분들이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죠? 이름값으로 뽑아요. 보통 일반론적으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 보직에 앉은 무능력한 사람 특 이름값으로 뽑아 원래 감독을. 그래서 후보들이 있다면 지 맘대로 뽑았어도 유명한 사람을 뽑는 게 맞아.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클린스만 같은 사람처럼 뽑고 났는데 개그치 못해? 그럴 수 있어. 클린스만이 이렇게 못할 줄 누가 알았나? 이 집에서 안 나올지 히키코모리일 줄 누가 알았나? 요런 느낌이 되는 게 원래 일반적이잖아. 근데 10번을 쪼았어. 10번을 쪼고 홍명보! 이거는 어떤 생각인지 나는 아예 이해 자체가 안 돼. 쪼고 쪼아서 사람들이 제일 욕할 만한 사람을 뽑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저기 자기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 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나르를 의심하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나르 특 분수 모름이잖아. 그래서 내가 나르를 의심한다는 거야. 본인이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그런 인지가 없는 것 같아. 반면에 배드민턴 협회장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배드민턴 협회장은 소시오가 의심돼요. 난 어차피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의심은 해도 됩니다. 만약에 정신의학 전문가가 나오셔가지고 이름을 얘기하면서 뭐가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 새끼라서 이래도 되거든요. 그 질의를 하는데 누가 봐도 배드민턴 협회장이 잘못한 거를 질문을 하는데도 떳떳해 일단. 그 다음에 그거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라는 뉘앙스의 대답을 좀 많이 하고요.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제일 문제되는 게 뭡니까? 선수들의 용품을 다른 나라들도 물론 스폰서십을 받으니까 어디 물품을 받아서 그걸 쓰잖아. 근데 어떤 선수가 나는 이 신발만 신으면은 물집이 잡혀요. 나는 이 신발이 안 맞아요. 저 칼발이라서 이게 안 돼요. 저는 평발이라서 이거 안 돼요.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비로 사서 신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외국은 그렇다고 하고. 근데 우리나라 배드민턴 협회는 협회에서 지정해준 신발을 무조건 신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그 신발을 4년을 신으면서 발꾸락이 아주 그냥 창이 나고 결국엔 무릎 부상도 당하셨잖아. 이거는 여러분 진짜 NBA 역사상 최강의 몸뚱아리로 항상 한 3손가락에 들어가는 게 바로 샤킬 오닐이거든요. 챔벌린, 샤킬 오닐 무조건 들어가. 르브론 제임스가 오히려 들락날락해요. 아무튼 그래. 그 샤킬 오닐이 몸이 이게 간 게 발가락 때문이에요. 샤킬 오닐은 그 거대한 몸으로 몸무게가 최전성기에 170kg를 찍은 적도 있어요. 전성기 좀 끝물이긴 했는데 근데 뛰고 근데 덩크를 해. 리바운드하고 덩크를 해. 170 몇 킬로짜리가. 이 사람 냐고. 근데 샤킬 오닐이 그렇게 뛰다니면서도 뭐 허리가 아프다거나 무릎이 아프다거나 발목이 아프다거나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좀 불명예스러운 거긴 한데 미국 스포츠 최고 체중 선수는 항상 NFL의 라인맨들이었습니다. NFL의 라인맨들 중에 150kg 넘는 선수들이 꽤 있기 때문에 항상 전미 스포츠 최고 체중 많이 나가는 선수 하면 NFL 라인맨들이 항상 상위권이었는데 샤킬 오닐이 NFL의 모든 라인맨들을 제끼고 가장 체중이 많이 나가는 전미 운동 선수가 된 적이 있죠. 햄버거 한 번에 10개 먹었대, 샤킬 오닐이. 아무튼 그 정도로 몸이 강철이었던 샤킬 오닐이 제가 알기로 엄지 아니면 새끼인데 엄지발가락 부상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연쇄적으로 마탱이가 갑니다. 엄지발가락 아프고 나서 골반 아파지고 엄지랑 골반 아프니까 무릎 아파지고 기동력 잃고 살 더 찌고 그래서 이제 기량이 급락했죠. 이 사람 몸이라는 게 저도 그렇지만 저도 몸 튼튼했습니다. 존나 잘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약간 인자약처럼 몸살이 잘 나고 뭐 이렇게 무거운 걸 잘 못 들고 이랬던 거지. 제가 달리기 같은 걸 잘하고 점프도 잘하고 이랬어서 축구 농구할 때 존나 잘 뛰어다녔어. 제가 농구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잖아요.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다음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불균형이 오면서 허리하고 무릎하고 모가지하고 연쇄적으로 지금 다 아파진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안 받고 그냥 대충 살아버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 몸이 한 군데가 고장이 나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왼쪽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죠. 그럼 왼쪽 발목을 나도 모르게 소극적으로 쓰게 되면서 왼쪽 무릎을 더 쓴다든지 뭐 골반을 더 쓴다든지 하면서 몸이 점점 틀어져요. 그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발부터 건강해야 되고 보디빌딩 제일 잘 나가는 지금 크리스 범스테드가 자기 하체 운동 팁으로 뭐를 주는지 아십니까? 발바닥 스트레칭 해라. C범이 하체 운동 들어가기 전에 한 5분 10분 정도 발바닥만 스트레칭을 해요. 그 이상 조그만한 공 바닥에 놔두고 발바닥 문지르는 것부터 시작한 다음에 막 발 마사지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하체 스트레칭 다 하고 하체 운동 들어가는데 거의 한 30분 걸리더라. 이렇게 발바닥을 제대로 스트레칭 해주고 운동할 수 있게 기능을 살려준 다음에 스쿼트를 하면은 이 발바닥 접지가 다르대 아예. C범은 하체 운동할 때 맨발로 하죠. 그리고 발바닥에 그 여기 요 세 개의 삼각형에 골고루 체중이 분배가 딱 됐을 때 허벅지에 느껴지는 긴장감이 남사벽이라 이거야. 대충 쳐 들어가면 이게 발바닥이 무너진대. 막 이렇게 발바닥부터 스트레칭을 제대로 딱 해주면은 스쿼트 할 때 발바닥에 땅에 그냥 빡 박혀 있는 거야.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선수들 경기력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신발이고 배드민턴처럼 몸에 움직임이 많고 스텝이 많은 운동에서 신발이 자기 발에 안 맞는 거를 어거지로 신어야 하는데 협회에다가 신발이 내 발에 안 맞아서 내 개인 사비로 내 발에 맞는 신발 신고 싶다라고 건의를 하는데 그거를 묵살하는 게 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저는 농구를 좀 더 좋아하니까 나이키에 많은 모델이 있는데 케빈 듀란트가 어마무시한 칼발입니다. 여러분 아마 보면 놀라실걸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징그럽게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더라고. 이게 케빈 듀란트의 발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외계인 발 아닙니다. 실제로 케빈 듀란트의 발입니다. 이 뒤꿈치 보세요. 보통 뒤꿈치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 근데 여기 뒤꿈치가 거의 안 튀어나오고 일자야. 아킬레스건부터 뒤꿈치까지 거의 일자야. 자, 카밀은 새끼야 이씨. 진짜 질러딸이야. 그러면 이런 케빈 듀란트가 본인만의 시그니처 신발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인기가 존나게 많으니까.
케빈 듀란트가 본인이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농구화를 못 샀던 기억 때문에, 케빈 듀란트도 아빠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엄마가 힘들게 키워서 케빈 듀란트가 본인만의 시그니처 신발이 나오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농구화를 많이 못 신었던 게 좀 그렇다. 그래서 내 농구화는 무조건 뭐 몇 달러 이하여야 된다 라고 나이키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케빈 듀란트의 농구화는 싸요, 상대적으로. 르브론 제임스께 가장 고가 라인이고, 그래서 처음에 케빈 듀란트의 시그니처 농구화가 나오는데 몇 달러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팬이 많은 케빈 듀란트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케빈 듀란트 거 나오면 무조건 산다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좀 샀죠. 사고 나서 이제 다시는 안 사죠. 발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 케빈 듀란트 발에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르브론 제임스 걸 좋아하거든요. 르브론 제임스 발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케빈 듀란트 발이었어. 이게 르브론 발입니다. 르브론은 이게 말이 많아요. 이게 진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르브론도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죠. 그래서 웃을 일이 아니긴 한데, 르브론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발이 너무 빨리 크는데 작은 농구화를 오래 신어서 발이 이렇게 됐다라는 설이 좀 있어요. 거의 발레리나 같이 발이 돼버렸죠. 보시다시피 르브론 제임스는 발이 되게 뚱뚱해요. 보시면 엄지발가락도 존나 큰데, 이 아무래도 작은 농구화를 신으면서 엄지발가락이 안으로 말려 들어간 것 같아. 구두 많이 신으시는 모델들처럼.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의 신발은 좀 넓은 편이에요. 제가 약간 오리발이에요. 발가락이 길고 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르브론 제임스의 농구화를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이것도 이제 일상생활할 때 찍힌 것도 있는데, 요게 이제 발이 정말 특이하게 생겼죠. 엄지발가락은 안으로 밀려 들어갔고 새끼발가락은 위로 떠 있고, 발의 앞꿈치 부분이 엄청 뚱뚱해. 그 예전에 정찬성 선수가, 어떤 선수가 가장 무서웠냐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은간우요 하면서, 은간우는 뒤꿈치가 이만해요 막 이랬었잖아. 르브론은 앞꿈치가 이만해. 그러니까 이게 은간우든 르브론이든 뭐 이 난놈들은 뭐가 다르긴 해. 뭐든 많이 다르긴 해. 그래서 배드민턴 협회 아저씨 그 사람을 보면은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 표정이 좀 미안함이 있어야 돼요. 이 인간이면. 그 국회의원실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안세영 선수 그 발 물집이 터져가지고 염증이 생긴 그 사진을 띄워서 보여줬어. 그걸 보여주고 신발 선택이 뭐 잘못됐는데 왜 선수가 원하는 신발을 못 신게 하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 발을 보여주면 보통의 인간이면 미안한 표정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일부러 했든 일부러 하지 않았든 뭐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든 아니든 그 발을 보면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어쨌든 우리가 김연아 선수의 발을 보든 옛날에 그 발레리나 그분 발을 보든 박지성 선수 발을 보든 이렇게 고생한 발을 보면 사람이라면은 와 이게 맞는 거고, 만약에 내가 한 어떤 선택 때문에 그 사람의 발이 상처가 난 걸 만약에 봤다면은 미안한 표정이 들어야 되거든요. 미안한 표정이 안 나와. 그래서 나 그거 보고 이 사람 소시오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계속 하는 말이, 배드민턴 협회는 돈이 없어서 스폰서십을 뭐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게 바로 무능력이죠. 그걸 그냥 무능력이라고 하는 거야. 저라도 제가 뭐 아식스든 뭐 프로스펙스든 리복이든 나이키든 뭐 이런 스포츠 용품을 파는 사람이에요. 내가 스폰서십을 줘. 저라도 성적이 잘 나오는 선수, 올림픽 금메달을 딸 확률이 높은 선수가 우리 신발을 반드시 신으라고 계약서에 나도 넣고 싶을 거야. 근데 스폰서를 따내는 협회 입장에서는 그 한 줄을 안 넣는 게 실력인 거죠.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 한 줄을 넣는 게 실력인 거고. 무능력한 거죠, 그냥.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디 대회 활동을 할 때라든지 사진을 찍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스폰서 신발을 신고, 그러니까 시합을 나갈 때 아니면 뭐 사진 촬영 같은 게 없는 훈련을 할 때는 본인이 편한 신발을 신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 협회에 또 문제가 됐던 게 개인 스폰서 못 받는 거. 개인 스폰서를 왜 못 받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구시대적이고, 저는 뭐 이번에 나와서 갑자기 갑자기 관심 있는 척하네 막 이러는데, 저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스포츠 협회에 지적하는 영상들을 간헐적으로라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지랄을 하면서 본인들이 무능력해서 스폰서는 제대로 물어오지 못하고, 본인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돈이 있는데도 뭐 아끼려고 그러는 건지, 돈이 없는 사람인지 협회에다가 기부금도 안 내고, 근데 선수들 개개인도 개인 스폰서도 못 받게 하고,
씨발 뭐 어쩌라는 건지를 모르겠어. 아니 뭐 씨발 기부하러 왔어? 유니세프야? 여러분 운동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나쁘게 보시면 안 돼.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돈 벌려고 운동해요. 회사원은 돈 벌려고 회사 다녀요.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게. 오히려 운동선수들처럼 전성기가 짧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본인을 어필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들은 개인 스폰서십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연봉은 무슨 일반적인 직장인 뭐 물론 뭐 아까 6천? 6천이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국가대표 운동선수이자 세계 랭킹 1위인 사람의 연봉으로 어울리진 않잖아 6천만 원이. 배드민턴은 동호인 스포츠라 안세영 하나 때문에 나머지 버리기가 어렵지. 그리고 배드민턴은 프로리그도 없어서 애초에 돈을 못 범. 왜 못 벌어? 수영은 프로리그 있어서 박태환이 그렇게 부자야? 피겨스케이팅은 프로리그가 있어서 김연아가 부자야? 역도는 프로리그가 있어서 장미란 선수가 부자야? 그 사람들 다 개인 스폰서십으로 그렇게 돈 버는 거야. KB국민은행, 고양시 그런 데서 다 스폰서십으로 1년에 몇 억씩 받아요. 어디 뭐 행사 같은 데 나갈 때 그 국민은행 모자 쓰고 어디 다닐 때마다 고양시청 써진 거 입고 댕기고 그거 해서 그렇게 버는 거야. 뭘 프로가 없어서 돈을 못 벌어. 올림픽에 나가는 거의 대부분의 선수가 아마추어야. 원래 올림픽은 프로가 못 나가게 돼 있어. 여러분 이거 혹시 올림픽의 역사 잠깐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할게. 좀 틀리더라도 이해바람. 올림픽의 기원과 돈벌이, 스폰서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여러분 생각보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스폰서는 엄청 빨리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존나 옛날이에요. 그게 대체 언제냐? 그걸 내가 기억하겠냐? 못하지. 근데 정말 옛날부터 운동선수들한테는 스폰서가 붙었습니다. 보통 그 기원을 마라톤으로 보거든요. 격투기로 보는 데도 있고 보통은 이제 마라톤을 기원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마라톤에서 그 40km 뛰어와가지고 어디 누구 쳐들어왔다고 알려주고 죽은 사람 때문에 마라톤이 생겼다 그런 건 다들 아시죠? 마라톤의 기원은. 그게 실제로 옛날에는 사람들이 뛰어서 이거를 전달을 줬어요. 급한 소식을. 그래서 이 전국 각지에 스팟이 있어. 오송 스팟, 천안 스팟, 아산 스팟 이런 식으로 구역마다 스팟이 탁탁탁 있고 거기에 사람이 3명씩 있어. 걔들이 러너야. 군인 같은 건데 사실 용병이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 군인이 아닌 애들도 많았어가지고 약간 비정규 공무원 같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누가 쳐들어왔어. 야 누구 쳐들어왔다. 그러면 종이에다가 누가 쳐들어온 몇 명인 것 같음 적은 다음에 이 새끼야 뛰어. 야 거짓말 아니야 진짜 뛰었어. 그게 이제 보통 한 40km 뛰어요. 20km였나? 20km 좀 뛴다. 그럼 가면 거기 스팟이 있잖아. 거기 또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이. 그거 갖다 줘. 걔가 또 뛰어. 이 짓거리를 왜 했냐? 사람이 동물보다 더 빨랐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놀랍죠? 아니 말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 말 타고 가는 거랑 별 차이가 없었대. 근데 사람이 더 안정적이었대. 말은 아무래도 그 관리를 하고 어쩌저쩌고 하는데 이 돈도 좀 들고 또 말의 컨디션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잖아. 그리고 이제 날씨에 따라서 이 말들은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이러면 좀 잘 못 뛰는 것도 있고 지형에 따라 어쩌저쩌고 그런 게 있잖아. 사람이 훨씬 평균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전달을 한다 이거야. 물론 옷간의 영향도 있고요. 사람 걱정은 안 하고 말 걱정만 존나 하네.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그것들이 있었어. 이제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말로 하고 새로 하고 이것도 있었겠지만 그거가 이제 점점 발전을 해서 달리기 시합이 생긴 거예요. 달리기 시합이 생겼는데 각 지역의 대표들 혹은 각 나라의 대표들이 이렇게 겨룰 거 아니야. 그걸 이기는 게 마치 전쟁 영웅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 시합에서 1등한 사람들은 어마무시한 돈을 받았대요. 그때 내가 들었던 기억이 그냥 대충 강남에 아파트 하나 주는 것 같아. 지금으로 치면. 거기에다가 엄청 예쁜 여자도 줬대. 그리고 시장에 있는 그 상인들이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달리기 1등 한 번 한 사람한테는 죽을 때까지 무료로 음식을 줬대요. 술집 오면 무료로 술 주고 음식점 오면 무료로 음식 주고 그 정도로 엄청 영광스러운 자리였대. 그때부터도 돈을 많이 받았어. 이제 그러다가 이 올림픽이라는 게 이제 생겨날 때 즈음에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귀족들은 문무를 겸비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동양과 서양의 많이 다른 점인데 특히 이제 유교 문화권에 있는데 보면 사대부 이런 거 있는데 보면 양반은 뛰면 안 됨. 서양에서는 이거를 진짜 개 같이 볼 거야 진짜. 서양은 무조건 문무 겸비입니다. 여러분 베르사유의 장미 같은 애니메이션 보면은 귀족들이야.
존나 잘 나가. 지금부터 일 하나도 안 해도 10대가 먹고 살아. 막 그 정도 부자들이야. 근데 둘이 싸웠어? 그럼 어떤 새끼가 와가지고 장갑을 딱 벗은 다음에 가슴에다가 탁 던져. 싸우자는 거야. 내일 12시 베르사유 궁전 앞에 시계탑 앞에서. 이러면 둘이 그 나가서 그 씨발 칼싸움 해야 돼. 거기서 죽여도 무죄. 그 만약에 쫄려가지고 안 나가잖아? 그러면 온갖 조롱 다 당함. 그러니까 서양 문화권에서는 귀족이면은 문무를 겸비를 해야 됩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돼. 말도 잘 타야 돼. 칼싸움도 잘해야 돼. 존나 잘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귀족 빡세 옛날에는. 뭐 물론 뭐 개차반들도 있었겠지만. 근데 동양 문화권에서는 뛰면 안 돼. 몸 쓰는 거는 천박한 일이야. 이지랄 하니까 우리나라가 그게 쭉 이어져서 뭐 지금은 뭐 지금도 솔직히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학교에서 체육 무시하고 방과 후 활동 같은 거, 체육 활동 같은 거 무시하고 이런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외국에는 체육 활동, 방과 후 활동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아무튼 그래서 올림픽이 그 생기기 전에도 이 귀족들 사이에서도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이게 쳐주는 거야.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진짜 막 칼 들고 싸우고 이런 게 좀 그렇잖아. 문명이라는 게 발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달리기 쪽으로 많이 옮겨갑니다. 달리기 잘하는 새끼가 운동 잘하는 새끼가 된 거야. 그래서 올림픽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 자체가 옛날부터 달리기 잘하는 천한 것들은 많았어. 동네 달리기 시합 나와서 뛰는 애들도 다 그냥 노동자 이런 애들이야. 근데 귀족들은 귀족들끼리만 시합을 하고요. 이때 올림픽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서 돈을 받지 않고 운동하는 새끼만 나와라 라고 한 게 올림픽이고 그게 아마추어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순수하게 겨루자 이것이 아마추어 정신이잖아. 그게 아니고 돈 받고 뛰는 천한 것들이랑 같이 안 뛰고 귀족들끼리 우리는 돈 같은 거 안 받고 그냥 뛴 우린 고고해 내가 낸대 이러고 시작한 게 올림픽이에요 사실. 아무튼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스폰서를 받는 애들은 참가를 못했었어요. 귀족들이 나가서 뛰고 이랬어. 이제 그게 점점점 발달해서 이제 지금 같은 돈잔치가 된 건데 그러면 스폰서 얘기가 빠질 수가 없죠. 올림픽은 원래 스폰서를 받는 거야. 아마추어 운동 선수들은 원래 스폰서를 받아야 돼. 그 스폰서를 나 체계적으로 받는 게 그냥 프로일 뿐인 거예요. 원래 아마추어 운동에서는 얘가 이번에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 딸 수도 있는 애입니다. 제가 봤을 땐 땁니다. 그래? 그럼 내가 줄 건 없고 운동 집중하라고 달에 1,000,000원씩 줄까? 이게 스폰서인 거잖아. 근데 이런 귀인을 만나냐 못 만나냐에 따라서 너무 운명이 달라져 버리잖아. 그래서 예전에 이건희 회장 같은 분들처럼 레슬링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이 계셔. 그래서 스폰서를 많이 해줘. 그럼 레슬링이 되게 좋아지는 건 거고. 정몽규 회장같이 축구 좋아하는 기업인이 계셔가지고 축구에 힘써주면 좋아지는 거고 이런 느낌인 거잖아. 이거를 이제 존나 체계화한 게 프로 스포츠 리그인 거예요. 김연아도 삼성이 키운 거긴 하지. 맞는 얘기죠. 내가 삼성인지는 몰랐는데 자 그러면 김연아 선수는 어떻게 된 겁니까? 김연아 선수는 프로리그가 없는 종목인 거잖아. 피겨스케이팅이. 나중에 갈라쇼 이런 거 하시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프로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성장하실 때는 프로라는 게 없었잖아. 돈 벌 군형이 없어. 자비로 해야 돼. 김연아 선수는 감독을 자기가 고용해. 감독 연봉을 내가 줘. 이때 삼성이 나타나서 김연아 선수 스타성이 보인다. 저희가 투자하겠습니다. 스폰서 대드리겠습니다 하고 감독님 연봉 내주고 훈련비 내주고 전지훈련 나가고 대회 뛸 때마다 비행기 값이랑 이런 것 내주고 이런 게 다 스폰서인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스폰서를 받는 거는. 그러면 그 당시에 빙상연맹에서 피겨스케이팅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죠. 당연히. 우리는 셔트랙만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그럼 김연아 선수에 대한 어떤 지원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 어머니가 발로 엄청 뛰어다니시면서 감독도 구하고 코치도 구하고 손수 김연아 선수 데리고 비행기 타가지고 막 케어해주고 이렇게 키운 게 김연아 선수잖아. 그렇게 해서 실력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이제 삼성에서 완전 아주 좋은 지원이 들어온 거고. 그 말은 빙상연맹이 무능력한 거예요. 이거는. 빙상연맹이 만약에 김연아 선수의 싹수를 알아보고 자기들이 알아봐서 스폰서를 붙여줬어 봐. 이게 유능한 협회인 거죠. 지금 배드민턴 협회가 딱 그건 거예요.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딸 제목이야. 스폰서를 개인적으로 붙여줘도 모자랄 판에 야 지금 거국적으로다가 우리가 이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동호인들이랑 우리 다른 선수들이랑 다 같이 써야 돼. 근데 이걸 받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독점 계약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세영아 너 이 신발만 신으면 물집이 생기고 막 물집이 터져서 피나고 막 그러잖아. 참어. 너만 참으면은 다른 선수들이 이걸 다 공짜로 쓸 수가 있어. 너가 좀 참어. 이지랄 난 거 아니야. 이건 그냥 무능력이에요. 근데 내가 소시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본인의 무능력이 지금 사람들 앞에 많잖아.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 자, 이것이 당신의 무능력입니다. 배드민턴 협회 회장. 근데요.
님이 잘 모르시는구나. 그게 이래서 내가 소시오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정몽규 회장은 나르라고 의심하는 이유가 자, 이것이 님의 과오입니다. 제가 풀어드릴게요. 안 풀으면 안 되는? 풀러놨어. 이게 지금 당신이 한 잘못입니다. 당신이 싼 똥입니다. 몰라요. 안 보여요. 이게 나르라는 거야. 이제 나르와 소시오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물론 최악은 이 두 개가 섞인 색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안세영 선수가 바라는 점은 제 생각에 지금 배드민턴 협회장하고 화해할 생각은 아예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회 규정상 대한 배드민턴 협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바꿔달라고 안세영 선수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인즉슨 지금 배드민턴 회장이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세영 선수가. 그래서 나는 그냥 대한 배드민턴 협회 소속이 아닌 채로 내 개인적으로 내가 뭐 어떻게 나가든 뭐 니들 상관하지 마시고 내 알아서 올림픽 나갈게. 지금 이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협회가 저는 지금 이제 좋게 바뀌어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이제 바로 당장 다음 올림픽부터도 꽤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 기억에 이렇게까지 운동 협회장들이 나와서 개같이 털리고 이게 그저 한 종목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종목에 연쇄적으로 이렇게 터지는 경우를 저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회장, 심지어 정몽규 정도 되는 인물이 한때 현대그룹 부회장이었나요? 아무튼 뭐 엄청 높은 위치까지 있었잖아. 그랬던 사람인데도 이렇게 개그치 털리는 걸 보면은 앞으로는 좀 좋게 발전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자꾸 내 식구 감싸기, 애국심 파리 뭐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진짜 좋은 선수들을 키워서 스폰서 잘 붙여줘서 돈 벌게 해주고 그 종목이 발전되게 해주고 그래서 생활체육인들도 좀 맛있게 즐길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선순환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형이 홍명 보면 사퇴함? 저는 홍명보 아저씨의 마음을 알 수 없죠. 저는 그런 위치까지 가본 적이 없어. 난 너무 족밥이라. 그래서 홍명보 아저씨 같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의 생각을 난 모르겠어. 근데 사퇴하셔야지. 사퇴하면 갈 곳 없는데 안 하지. 그 버티는 멘탈도 또 대단한 거야. 아니 근데 돈 많지 않아 홍명보 아저씨? 나 몰라서 그래.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모르겠다. 내가 그래서 부자가 못 되나 봐. 여기 농구 왜 끼워놨냐면 이거 뭐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고 아침 먹고 가 여기에 이관희 선수가 나오셨어. 이관희 선수가 아침 밥을 뭐 같이 드시는 이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장성규 아나운서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아침에 한식을 절대 안 먹는데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이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만 해도 김치를 안 좋아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개그치 달라드는 새끼가 있었어. 매국노네 이 새끼 다나카 흑 막 이러면서 김치 싫어할 수도 있지. 근데 이렇게 얼굴이 많이 알려진 농구 선수가 한식을 안 좋아한다. 아침에 절대 한식 안 먹는다.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중국인 아무튼 그래서 이거 말해도 되나? 나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되나 했는데 사연이 있었더라고. 이 사람이 농구 선수인데 체중이 부족했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관희 선수 스몰 포워드죠. 스몰 포워드라도 리바운드 싸움, 자리 싸움 같은 게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벌크업을 좀 해야 돼요. 체중이 좀 나가야 돼. 근데 이관희 선수가 키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부족했대. 고등학생 시절에.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감독님이 밥이 이렇게 차려지면은 모든 반찬과 밥을 바구니에다가 담은 다음에 비벼서 무조건 다 먹게 했대요. 3년 동안. 고등학교 땐 센터였어. 욕할 게 더 많아졌네. 3년 동안 그 짓거리를 했대. 그러니까 개밥이죠. 비빔 개밥. 그걸 3년을 먹다 보니까 한식이 이제 정이 떨어져 버린 거야. 제육볶음이 제일 싫대. 아마도 이제 제육볶음 국물이랑 이런 거까지 다 때려 넣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짜겠냐고. 한국은 그 밥 한 공기 먹을 정도의 반찬이 나오지 않잖아요. 반찬 양만 따지면 밥 3공기, 4공기, 5공기 정도의 반찬이 나오잖아 보통. 그걸 다 때려 쳐놓고 먹었으면 얼마나 짰겠어 대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봐야 하는 게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거 그대로 제자들한테 알려줘. 그 제자가 커서 자기가 배웠던 거 그대로 제자들한테 알려줘. 발전이 없어. 거기에다가 당장의 성적을 위해서 선수를 희생시키는 게 너무 당연해. 이관희가 고등학교 때 센터를 뛰었대. 아니 어딜 봐서 센터를 뛰게 생겼냐고. 저게 지금 어딜 봐서 센터를 쓸 몸이냐고. 지금 골격, 뼈대 이런 걸 봐봐. 어디 센터를 왜 서 저 사람이. 아니 좀 거시적으로 보고. 학생 스포츠잖아. 학생 스포츠니까 이 선수들의 미래를 보고 이 선수의 잠재력을 보고 이 선수한테 가장 좋은 어떤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 학교의 성적을 위해서 이관희는 슛을 잘 쏘지만 센터를 봐야 해. 키가 크니까. 근데 얘가 키는 큰데 힘이 약한데요. 야, 밥 먹어. 살찌면 힘세. 밥 먹어. 밥을 막 열심히 먹었는데 살이 안 쪄요. 몇 그릇 먹었어? 3그릇이요. 야, 5그릇씩 먹어. 이런 개신 같은 짓거리를 하던 게 이제 우리나라 체육이죠. 이지랄을 해버리니까 정말 재능 있고 실력이 출중했던 애들이 부상으로 다 나가리를 가는 거야. 여기서 이제 손흥정 선생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손흥정 선생님이 저기 유키즈에 나오셔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슈팅 훈련을 19살 때 시작했다고. 그렇게 늦게 슈팅을 세게 멀리 때리려고 하면 아직 뼈나 인대 같은 게 연글지 않은 청소년, 어린이들이 몸이 상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드리블이나 패스 같은 기본기 훈련 위주로 시키고 슈팅 훈련은 19살이 성인이 될 때 시킨다. 지금 손흥정 축구 아카데미에서도 어린 선수들한테 절대로 슈팅 훈련, 강력하게 때리는 슈팅 훈련 이런 거 안 시킨다. 너무 대단한 거죠. 이거는 선수들의 미래를 보는 건 거야. 너무 대단하신 거야, 이거. 얼마나 멋져. 근데 뭐 굳이 다른 스포츠로 비유해서 죄송하긴 한데 농구에서 얘는 슛이 좋은 애야. 근데 키가 우리 팀에서 제일 커, 우리 학교에서. 그래도 센터 시키면 안 되지. 아니면 뭐 센터를 시켜도 지금 요키치가 뛰듯이 이런 뭐 전술을 자기가 만들어주든지 슛을 쏠 수 있는 센터가 뛸 수 있게 전술을 만들어주든지. 그게 아니고 너가 슛을 잘 쏘든 나발이든 네가 키가 제일 크니까 살찌워서 센터 봐. 밖에 나오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골밑슛 쏴. 골밑슛 새끼야. 네가 3점을 잘 쏴봐야 35%인데 골밑슛은 잘 쏘면 60% 70%를 넣잖아 이 새끼야. 욕을 존나 해. 얘 프로 못 가 그러면. 그래서 그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뭐 어떤 선수도 우리나라였으면 성공 못했을 거다. 어떤 선수도 우리나라였으면 성공 못했을 거다.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 메시도 우리나라였으면 드리블 치다 빠따 맞았을 거다.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유럽 축구 하는 사람들이 개인 드리블보다 패스가 효율적이라는 걸 모르는 새끼가 있겠냐고. 누구나 다 알겠지. 아니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데는 패스로 토탈 사커, 뭐 아트 사커 이런 거 만드는 데인데 패스가 좋은 걸 왜 모르겠냐고. 근데 메시를 딱 봤어. 야, 너 볼 좀 차? 네. 야, 슈아방 가서 떠봐. 패스해야지 패스. 몰고 가네. 한 명 제꼈네. 이제 패스해야지. 2명 제꼈네. 야, 이제 패스해야지. 쟤한테 패스해야지. 4명 제꼈네. 야, 이제 쟤한테 주면 골 넣겠는데. 네가 넣네. 넌 패스 안 한 게 맞다. 이관희가 키가 커도 3점 슛을 존나게 잘 쏴. 40%씩 쏴. 이러면은 키가 커도 야, 너 멀리 보자. 너 센터 보지 마. 슛 연습 존나 시키고 NBA 한번 가자 이 새끼야. 이지랄을 해야 되는데, 야, 밥 먹어. 센터 봐. 리바운드 잡아. 싫어? 엎드려. 빠따. 텐텐 먹다 죽었다는 개새끼야. 선배들 빨래 시키고 빠따 때리고 자기 몸에 맞지도 않는 포지션 시키고. 옛날에 그 현주 아저씨 봐요. 아니야, 심지어 프로다. 야, 프로야 프로. 그러니까 서장훈 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과거에 선배님들이고 선생님들이고 다 이렇게 코치님 감독님들이니까 그분 성격상 안 좋게 얘기 안 해. 솔직히 얘기해서 연세대 그 볼테 쓴 그분 생긴 거는 저기 성시경 아저씨처럼 생겼는데 성격 장난 아니시잖아. 그분이 유명했어요. 연습하는데 자기 말 안 들으면은 골대까지 싸대기를 때려. 코스트 코 코스트 싸대기라니까. 아니 뭐 르브론 제임스나 웨스트브룩처럼 코스트 코 코스트 덩크를 찍는 게 아니고 코스트 코 코스트 싸대기를 때려요. 이쪽 골대에서 싸대기를 시작했어. 야 이씨 개새끼야, 내 패스하랬지 새끼야. 패스하랬지. 반대편 골대까지 와있어.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서장훈 선수 이제 성격상 어쨌든 은사님을 욕하고 하겠냐고. 안 한다고 그냥 뭐 대충 그냥 이렇게 억눌러서 얘기를 해.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농구 이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정도는 얘기를 하셔. 하승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NBA 물도 먹었겠다. 우리나라 지금 농구 시스템이 개 같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 현주엽 아저씨 봐봐. 프로 감독이 됐어. 우리 팀 에이스급 선수야. 몸이 아파. 무릎이 아파. 뭐 허리가 아파. 오늘 훈련이 뭐 달리기야. 감독님 뭐 이미 화나 있음. 저 지금 무릎하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달리기 훈련 좀 뛰어. 저 진짜 꾀병 아니고 진짜 아파. 알았으니까 뛰라고. 5분 뒤 팀 닥터 데려옴. 팀 닥터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 선수 진짜로 아픈 거라 당분간 좀 휴식이. 알았으니까 뛰라고 새끼야 이빨. 방송에서 이럼. 아니 방송에서도 이래.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도 이래. 이게 농구야? 방송인데도 이지랄을 해. 그래서 좀 좋은 코치분들, 좋은 감독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손흥정 선생님도 얘기하고 우리나라에 재능들이 많다. 특히 손흥정 선생님은 아니 우리 아이들이 외국 애들한테 안 뒤진다. 세계를 향해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봐라. 근데 우리나라 축구 이 훈련 여건 이런 걸 보면은 전성기가 고등학생 때로 맞춰져 있어.
전성기를 고등학교에 맞춰놔. 그래서 중학교 전국대회 우승시키고 고등학교 전국대회 우승시키고 이 선수 절정의 기량이 고3이야. 그리고 고등학교 때 우승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학교 어디 갈지 딱 정해지고 나니까 그때 이제 수술대에 올라. 이게 장난치냐 지금? 근데 난 지금 놀라운 게 되게 많은 엘리트 체육을 하셨던 사람들이 뭐 단호하게 하든 뭐 간접적으로 하든 직접적으로 하든 이런 시스템을 되게 비판을 많이 하잖아. 근데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런 엘리트 체육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중에서 진짜 미친 듯이 그런 시스템을 빠는 사람들이 있다. 나 이게 좀 놀라웠었어. 나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을 비판했었잖아. 그래서 하승진 선수한테 샤라웃도 받았었단 말이야. 뭐 흑자님 뭐 말해주시는 거 뭐 재밌게 잘 봤다 뭐 이렇게. 근데 거기에 악플도 덜어 달리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키배가 붙잖아. 그러면 그럼 그게 맞냐 뭐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엘리트 체육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럼 지금 운동선수? 아니야. 걔들도 결국 실력이든 부상이든 그만둔 사람들이야. 근데 그냥 이건 내 생각입니다. 아니 NBA까지 갔다 왔던 하승진 같은 사람들, 손흥민 같은 사람들, 박지성 같은 사람들, 이런 최고 위에까지 올라간 선수들이 운동할 때 빠따 맞기 싫었다, 한국식으로 배우면은 이렇게 몸이 많이 상한다,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도 오히려 그 라인에서 떨어진 실패한 사람들이 그걸 존나 빨면서 TV 보고 스포츠 보고 해. 왜냐하면 남아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과거 추억 파리. 뭐 똑같이 보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은 그래요. 현실이 뭐가 없어. 그냥 내가 과거에 운동 열심히 했던, 옛날에 선출이었던 그 기억, 추억 말고는 내가 없어. 그러니까 내 그 기억과 추억이 별거 아니었다는 듯이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그때 좀 힘들었지만 또 그때 노력이 있었으니까 지금 제가 있을 수 있었겠죠.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운동선수들 아무도 솔직하게 얘기 안 했어요. 농구 쪽에서는 진짜 하승진 선수가 처음이었고, 진짜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이 축구 쪽에서도 손흥민 선수 나오고 박지성 선수 나오고 이러면서 말하기 시작했지. 다 그래도 그때 뭐 열심히 한 게 있으니까 지금의 제가 다 이렇게 얘기했어. 마치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막 배신자인 것처럼 막 되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효율이 비효율적이다, 좋지 못하다, 부상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줘야 돼. 한 2년 전쯤에 엄청 화제됐던 게 그 우리나라 농구 프로 팀들이 강원도에 가서 뭐 지금 뭐 몇 년 연속으로 전지훈련을 여기 강원도에 캠프를 차려가지고 여기를 뛰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니 찻길에서 선수들이 뛰고 있다니까? 전 NBA 좋아하잖아요. NBA랑 KBL을 막 비교해서 이렇게 얕보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 NBA 선수 중에 찻길에서 뛰는 새끼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못 봄. NBA 선수들이 체력 훈련할 때 모래사장 같은 데를 좀 많이 가요. 왜 그렇겠습니까? 관절에 껴야지. 아니 이게 재산이야. 도가니하고 발목하고 다 재산이잖아. 허리 디스크하고. 이게 오래 가야 돈을 벌 거 아니야. NBA 선수도 합니다. NBA 선수 이제 보통 코트에서 다 뛰죠. 그 다음에 잔디에서 좀 많이 뛰죠. 뭐 르브론 같은 애들은 NFL 훈련장 거기 뭐 이렇게 허락받고 하는 건지 뭐하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NFL 경기장 가가지고 트랙 연습하더라고. 아니면 진짜 트랙 가서 달리기 연습하지. 내가 오르막까지는 뭐 그런다 쳐. 오르막 같은 데 뛰는 건 그렇다 쳐. 내리막도. 아니 내리막 찻길 뛰는 거는 이 선수 생명이 한 발 뛸 때마다 조금씩 날아가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진짜 미국 애들, 자 릅갈통 새끼 뭐 눌렀는지 보세요. 뭐 하는지만 쓱 봅시다. 일단 폼 잡고 나와. 한번 몸 좋은 거 봐라 이거. 와서 밴딩 훈련, 밴드워크, 이게 약간의 근력 훈련도 되면서 이 보시면 이런 게 이제 다 코어 훈련입니다. 밴드 이용해서 코어 훈련 일단 합니다. 와 몸땡이 봐라 진짜. 슈팅 훈련 하죠. 뭐 당연히 농구 선수니까. 또 코어 훈련 하죠. 또 슈팅 훈련 하죠. 줄넘기 하고. 요거 이제 어깨 안정화 운동. 아무래도 허리가 안 좋으면은 허리의 영향으로 저처럼 모가지나 어깨 같은 것도 삐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 같은데 안정화 훈련하고. 보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이 기능 훈련과 기술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열심히 잘 해주고, 이런 거를 존나 많이 해요. 지금 NBA 21년 차입니다. 사람 새끼냐고. 그래서 이제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로 돌아가면, 그러면 코칭을 할 때 가장 내 새끼 같은 게 누굴까요? 내가 어떤 선수를 코칭해. 근데 가장 내 새끼 같은 게 누굴까? 당연히 진짜 내 새끼겠죠. 진짜 아들 가르칠 때겠죠. 여기 보시면 이 드웨인 웨이드, 르브론 제임스하고 전성기를 함께했던 NBA 역대 가장 위대한 50인에도 뽑힌 드웨인 웨이드가 있고, 그 아들이 농구 선수입니다. 아직 프로는 못 됐고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일 거예요. 키는 아빠보다 살짝 큰 것 같습니다. 둘이 농구 시합을 한 거예요. 근데 드웨인 웨이드가 이 트래시 토크가 좋아요. 여기 입을 털어. 그래서 아들한테도 입을 텁니다. 그럼 실력으로 이겨. You got to beat me. 응? 실력으로 이겨 이 새끼야. 그렇게 수비해도 다 넣을 수 있어. 내 건 다 들어가 이 새끼야.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는 몸이 100kg잖아. 나는 80kg라고.
야, 네가 먼저 이길 수 있다며. 이기고 싶어? 실력으로 이겨 이 새끼야. 그러니까 아들이 비꼬죠. 포스트업으로 이겨서 좋겠네요. 나는 슛만 쏘는 농구를 해본 역사가 없어. 진짜죠. 그리고 아들이 아빠한테 이제 공격합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파울 많이 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거칠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합니다. 어쩌라고. 이렇게 점수 많이 넣는 사람도 처음 봤을걸? 여기서 되게 놀랐던 거는 뭐냐면 이 아들이 그러잖아. 아빠는 100kg고 나는 80kg밖에 안 나간다. 그리고 여기 지금 체격 차이를 보시면은 몸의 두께를 보세요. 일단 드웨인 웨이드 다리 길이 팔 길이 진짜 살벌하네요. 기네. 다리도 엄청 길죠. 키가 크진 않아. 193인데 신장에 비해서 팔다리가 진짜 길죠. 가슴통도 크고. 아무튼 이런 상태야. 몸 두께가 확실히 차이가 나죠. 키는 비슷한데.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어린 학생 때부터 몸을 억지로 불려가지고 체중을 늘리는 게 좋다면 드웨인 웨이드가 아들한테 시켰겠죠. 르브론 제임스 아들이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NBA를 뜁니다. LA 레이커스에 지명됐어요. 르브론 제임스는 NBA 역대 최초로 자기 아들과 한 코트에 서게 될 겁니다. 역대 최초입니다. NBA 역사상 처음입니다. 21년 차니까 가능한 거죠.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도 말랐습니다. 르브론 같이 농구에 진심이고 농구를 잘 알고 돈도 많고 아들에 대한 지지와 투자도 많은 사람이 과연 아들한테 억지로 처먹여서 살을 찌우면 농구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매겼겠죠. 근데 드웨인 웨이드의 아들 말랐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 말랐습니다. 샤킬 오닐의 아들도 키에 비해 말랐습니다. 다 말랐어요. 왜죠? 성장기 때 씨발 그딴 걸 왜 시키냐고. 성장기 때 그걸 왜 시켜. 애들 수명을 왜 다 깎아먹냐고. 웨이트도 과하게 안 시켜요. 아직 뼈나 인대가 완벽하게 튼튼하게 자라질 않았는데 20대 중반이 돼야지 완전하게 튼튼해져요. 어거지 금비대, 어거지 벌크업 막 퍼먹고 살찌우기 시키냐고. 아무도 안 시켜요. 근데 이관희 같은 선수한테 너 센터 보라 하고 밥을 상에 있는 거 다 쳐놓고 때려 쳐놓고 그걸 3년 동안 처먹으라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태까지 막 하면서 해왔던 거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는 있어. 알고는 있는데 그걸 부정하면 내 인생도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이 드나 봐. 예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훈련이나 뭐 이런 시스템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막 모든 걸 다 안다는 듯이 막 내가 맞다는 듯이 존나 얘기해. 그러다가 르브론 제임스 얘기 나오고 뭐 커리 얘기 나오고 이러면 그건 르브론 제임스니까. 아이 걔들은 뭐 흑인이잖아. 뭐 이라를 하고 있어. 아니 미국 선수들 만나면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면서. 아시아에서도 뒤처진 건 어떻게 할 거고. 그러니까